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원론 25강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25강은 제5장 관리 조직론에서 제7절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리더란 문화를 창조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자와 리더를 우리는 구별할 때 관리자는 기존 문화의 틀 속에서 행동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창조와 관리는 리더의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런 구별을 따른다면 만약 어떤 대통령이 혹은 어떤 장관이 어떤 최고 책임자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보다는 기존 문화의 틀 속에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리더로서의 최고 책임자를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리더로서의 대통령, 리더로서의 장관, 리더로서의 대학 총장, 리더로서의 조직의 최고 책임자를 갖고 싶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공부문의 리더가 되고 싶어서 행정학을 공부한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조직의 문화를 창조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의 중요성은 참으로 여러 곳에서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앞의 강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부처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행태를 보여주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사례 중에 윗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아랫사람들이 업무를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그대로 앉아서 인사만 하고 계속 일을 하는 부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은퇴한 선배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후배를 방문했을 때 밥값을 여전히 선배가 내는 부처가 있고 후배가 내는 부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윗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처가 있고 윗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부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각 부처마다 이렇게 조직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위대한 리더로서 앞에서 예수와 부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문화에 관련해서 부처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부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거대한 조직을 리드한 리더였습니다. 제자들이 부처를 신격화하려고 할 때마다 부처는 이를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부처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부처는 사람으로서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을 뿐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부처의 정신이 곳곳에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는 또 민주적인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출가자들이 즉 스님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만약 만장일치가 안 될 때는 만장일치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다소 지연되더라도 의견이 다른 사람의 그 주장을 수용하고 또 다수가 수정을 하면서 양보를 하면서 만장일치를 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가 이제 부처의 사후에 조직에 최초의 분란이 생겼습니다. 부처가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부처의 그 정신에 따라서, 즉
승단의 문화에 따라서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토론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가 없자 부처의 문화는 약화됐습니다. 끝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스님들은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둘로 갈린 것이지요. 그런데 소수가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 소수는 따로 나가서 새롭게 교단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분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사후에 불교 교단은 두 조각이 납니다. 만장일치의 문화는 부처의 죽음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조직과 조직 문화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화는 다른 종교적, 역사적, 국가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우리랑 구별하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미국 교포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바나나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겉은 황인종으로 노란데 속을 까보면 백인의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미국에서 자란 교포는 미국 문화를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종적으로는 우리랑 비슷하지만 우리와 구별되는 집단입니다. 물론 완전히 미국 사람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문화를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문화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당연시되고 공유된 가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언제 재밌는 것을 봤는데요. 한국 사람이 미국 아이의 머리를 이쁘다 하고 쓰다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그 어른하고 아주 재밌게 잘 지내던 그 미국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면서 고개를 막 흔들고 그 손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한국 사람은 약간 당황했지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이 예쁘다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아이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즉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당연하고 공유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어른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물론 더더욱 안 되죠. 이것은 문화에 어긋나는 매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 문화란 업무 수행 방식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는 군대 문화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군대 문화에 젖어 있는 조직은 업무 수행 방식도 군대처럼 합니다. 네 번째, 조직 문화는 조직의 강점과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방금 설명했던 군대 문화는 때로는 조직의 강점이 되지만 때로는 조직의 약점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었다면 조직의 문화를 모두 한번 파악해서 나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각의 문화를 놓고 그 문화가 갖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하고 같이 토론해야 되겠죠. 우리 조직이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직에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을 겁니다. 어떤 문화는 조직이 좋은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도 있고 나쁜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문화도 있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좋기만 하고 완전히 나쁘기만 한 그런 문화는 없을 것입니다. 나쁜 점이 너무 많은 문화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좋은 점이 많은 문화는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리더는 문화를 창조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조직을 정의할 때 조직을 사회 문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조직 속에서 문화는 사회 문화 시스템 내에서 비공식적 통제 시스템의 역할을 합니다. 조직 문화는 누구나 다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왕따 되기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식적 통제 시스템인 규정이나 절차보다도 더 잘 지켜집니다. 규정은 허울 좋은 규정일 때가 많습니다. 무시하거나 사문화된 그러한 규정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문화는 철저하게 조직 구성원들을 통제합니다. 여섯 번째, 문화는 구성원의 잠재의식에 잠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무심코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네들은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지적해 줄 때야 비로소 정말 우리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리더는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이런 문화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하지만 실은 다른 조직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리더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조직의 윤리도 문화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윤리란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비공식적 통제 시스템인 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당연시되고 공유된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리는 다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윤리와 다른 나라의 윤리는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구별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윤리는 위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당연시되고 공유된 가정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문화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더가 장기적인 관점을 갖지 않고 성급하게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리더가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으려면 리더의 임기도 길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리더의 임기가 짧다면 그 리더의 임기 내에는 시작만 하고 어쩌면 그 다음 리더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속하지 않으면 조직의 문화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를 지속하고 강화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문화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강화되기도 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계속 사라지지 않고 지속됩니다. 첫째, 계속된 리더십, 즉 리더십이 계속되면, 즉 장기화되거나 그 다음 리더도 앞에 리더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문화는 지속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에 부합하는 구성원의 채용입니다. 꼭 끼리끼리 채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채용하면 문화는 점점 더 오래 지속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수능적인 사람만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의 문화는 계속 수능적인 문화가 될 것입니다. 어떤 조직은 강한 성격을 가진 혁신지향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질적이고
좀 유별나고 뭔가 다르고 튀는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의 문화는 매우 수능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구성원이 기존 구성원과 약간 다르다고 할지라도 조직에 들어오면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 문화에 동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직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아마 직장 생활이 매우 피곤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구성원을 조직 문화에 동화시키는 그것이야말로 기존 문화가 지속되고 더욱더 강화되는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네 번째, 문화의 핵심 가치를 강조하면 당연히 그 문화는 지속하고 강화됩니다. 조직에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 문화입니다. 군대 문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직에서 그러한 가치를 계속 강조한다면, 즉 우리는 위에서 아무리 어려운 지시를 내리더라도 기어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되면 그런 군대 문화는 지속되고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 문화에 기여하는 구성원에 대한 보상. 이것이 지속과 강화의 요인이 됩니다. 조직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물론 왕따 됩니다. 잘 따르고 기여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다. 우리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평판이 따르고 물론 동료들의 신망도 얻겠지만 윗사람의 신뢰도 얻을 것입니다. 잘 승진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면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문화를 따르려고 하는 동기가 생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탈자에 대한 징계는 문화를 지속하고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왕따시키거나 해고하거나 징계를 하면 당연히 그러한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약간 이질적인 그런 사람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서 아주 한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탈자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저절로 변화하기도 하고 또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종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위기와 새로운 도전은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누구나 위기가 오면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설사 회사는 망하지 않더라도 조직이 축소돼서 내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변화 관리를 설명하면서 변화 관리에 있어서 위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변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도 변화 관리의 하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위기와 새로운 도전은 문화를 당연히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리더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 문화를 가진 사람,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핵심 구성원의 교체가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핵심 구성원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바뀐다면 이들은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선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면 당연히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도 문화가 바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들의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영역이 확대되면 훨씬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고객 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구축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지역으로 조직이 진출하면 문화도 바뀌어야 되지만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문화가 바뀌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미국에 진출을 한다. 당연히 문화가 바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야 되는 급격한 성장도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앞에서 핵심 요원이 교체되면 문화가 바뀐다고 했었는데 핵심 요원처럼 소수의 사람이 아닌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면 문화 또한 바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터넷과 전자메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은 이미 우리가 문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면 보고는 많이 줄어들고 만나서 토론하는 것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아침마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여덟 번째, 채용, 훈련, 이동, 승진도 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면 거기에 따라서 문화가 바뀝니다. 일본은 창의적인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일본의 경직된 문화에 젖지 않은 외국인을 한때 선호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도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민주적인 문화를 조직에 이식하고 싶다면 민주주의 토론 문화를 훈련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많은 사람이 다른 데로 이동하면 당연히 문화가 바뀝니다. 승진도 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거 관리자에 진입을 하면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조직 위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홉 번째, 조직 구조를 재구축하면 역시 문화가 바뀝니다. 우리는 앞에서 리더가 조직을 설계하지 않으면 조직이 리더를 설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조직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즉 조직 구조가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즉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 구조가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조직 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생각, 선택, 행동을 위해서 어떤 조직 구조가 필요한지 그러한 조직 구조를 만들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 구조를 재구축하면 어떻게 재구축하건 문화는 거기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열 번째, 롤 모델링이 있습니다. 롤 모델링이란 윗사람이 모범을 보인다거나 혹은 윗사람이 아니더라도 조직 내 누군가가 모범을 보이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퍼져가서 문화가 바뀌기도 합니다. 11번째, 긍정적 강화입니다. 어떤 특정 문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문화를 행위로 옮기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어떤 포상을 주거나 승진을 시키거나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의 입장에서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혹은 조직의 입장에서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조직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설명한 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설명할 문화를 변화시키는 방법과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한 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다면 문화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리더나 조직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으로 다시 종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첫째,
바람직한 문화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의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지와 지원이란 행동에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 책임자가 바람직한 문화를 강조하고 말로만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은 귀신처럼 압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얼마 가지 않아 이것은 립 서비스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즉 말로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고 책임자가 불쑥 회의에 참여해서 한 5분 정도 지켜보면서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강조하고 나간다든가, 또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민주적인 토론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람직한 문화를 체득하도록 구성원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문화는 생각보다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오래된 동아리 중에 토론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 동아리의 리더들은 혹은 토론 동아리의 구성원들은 졸업한 뒤에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토론 문화를 일찍부터 체득한 사람들은 민주적인 토론 문화가 몸에 배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들 토론하는 것을 본 뒤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토론이 아니고 싸움이다. 자기 고집만 계속 피우고 상대방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한다. 즉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훈련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토론 문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화를 조직에 정착시키고자 한다면 구성원을 훈련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바람직한 문화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과 문서화하지 않는 것을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차이가 컸습니다. 문서로 작성하면 일단 내용에 대한 혼선이 없어지고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언가 공식화가 되고 그리고 구성원에게 전달되면 드디어 문화의 변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바람직한 문화와 부합되는 관리의 모범을 리더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의 롤 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리의 모범은 꼭 최고 책임자만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직책의 공무원들도 이러한 시범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직의 모임에서 바람직한 문화의 내용을 전달하고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바람직한 토론 문화가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고 모임에 나가서마다 그렇게 한다면 또 모임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문화는 상당히 변화될 것입니다. 어차피 문화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류를 통해서 형성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잘 모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모임인 조직의 회의라든가 어떤 토론 기회에 문화를 바람직한 문화의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조직 구조, 시스템, 과정, 절차를 바람직한 문화와 부합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바람직한 토론 문화를 구축하고 싶다면 조직 구조는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 구조, 시스템, 과정, 절차를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7번째, 준수하지 않는 구성원을 대체하거나 변화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준수하지 않는 구성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8번째, 이야기, 전설, 신화를 사용해서 문화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토리텔링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토리텔링은 매우 위력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신화와 전설을 사실 사용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신화와 전설이 아닌 다른 이야기도 스토리텔링에 실려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디언에게는 독특한 토론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기 차례가 되면 지팡이를 잡습니다. 이 사람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한은 이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듣기만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길다고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팡이를 놓지 않는 한 이 사람은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실컷 토로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지팡이를 넘겨주면 다른 사람이 또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토론은 며칠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며칠이 걸리더라도 이런 식의 실컷 토론을 한다면 토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인디안의 이야기는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사실 매우 유용합니다. 인디안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해보자 한다든가 뭔가 인디안의 사례를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문화가 훨씬 더 명료해지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최고 책임자가 롤 모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고 책임자가 아닌 사람도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변화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바람직한 문화를 이미 체득하고 있거나 수용하는 사람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일본에서는 경직적인 문화에 젖은 일본 사람이 아닌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하는 외국인을 한때 채용하는 붐이 일었습니다.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11번째, 바람직한 문화를 상징하는 슬로건을 사용하면 조직 구성원에게 어떤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입사원도 슬로건을 듣는 순간 명료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슬로건은 조직 구성원을 항상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12번째, 문화를 변화시키고 지속시키는 책임자나 부서를 구축합니다. 최고 책임자만이 문화를 바꾸려고 한다면 한계에 도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바쁘기 때문에 문화의 변화에 관심이 없을 수도 많습니다. 봉급을 받고 그저 하루 종일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책임자와 부서가 있다면 최고 책임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될 것이고 조직의 문화는 상대적으로 쉽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학 원론 25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감사합니다.